이 영상의 취지와 영국혁명의 특징적 배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물어본 사안은 아니지만 저의 채널에서 영국혁명, 청교도혁명을 장황하게 다룬 바 있었기 때문에 단 몇 분이라도 혹시나 궁금증을 가지고 오실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상황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한계를 논하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이 전체 내용은 저의 개인적 공부를 통해서 생각하는 개인적 견해임을 미리 밝혀두고자 합니다. 먼저 이 논의에 있어서 청교도 혁명보다는 영국혁명이라는 개념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청교도 혁명이란 개념은 종교적 관심에 기울어진 논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근대 시민사회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영국혁명이라는 말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영국혁명이 일어나게 된 본격적인 분기점은 당시의 국왕 찰스 1세에 대항하여 의회가 잉글랜드의 신하와 백성들의 신변 안전과 재산 그리고 개신교가 아닌 구교지향적 태도를 보이는 찰스에 대해 의회가 도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결정적인 분기점은 당시에도 프랑스 왕녀 출신 왕비가 당시의 왕비는 앙리에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왕비가 구교적인 행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가톨릭 신앙을 계속 이제 궁정에서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밖에 나와서 어떤 행동을 보인다는 소문이 이제 흉흉하게 나돌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을 탄압하는 문제에 왕비가 뒤에서 공작을 하는 그런 정황이 있다고 의원들이 의심을 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됐고 이것을 탄핵하려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찰스 1세가 무장군인들을 데리고 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핵심 주동자로 여겨지는 5 의원을 체포하려는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당시의 잉글랜드는 이미 개신교족 스코틀랜드가 구교 성향을 보이는 성공회를 자국에 강요하려고 하자 이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잉글랜드로 군사적 침공을 단행했습니다. 그들을 막기 위해서 잉글랜드 군대가 소집되고 파병되었지만 잉글랜드 군인들조차 그들의 명분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밀리게 됩니다. 결국 스코틀랜드군은 우위에 서서 찰스 1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의회는 그 실정의 책임을 물어서 찰스 1세의 오른팔 왼팔 격에 해당하는 스트래퍼드 백작과 로드 대주교 등을 탄핵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교도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나 청교도들을 대거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반란의 배후에는 찰스 1세가 있다는 소문마저 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와 찰스의 신뢰관계가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잉글랜드에서는 아일랜드 반란을 진압할 군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규모 상비군 제도가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잉글랜드는 자금을 끌어모아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을 지휘할 장군을 임명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찰스와 의회가 치명적인 긴장 관계에 빠진 상태에서 찰스 1세가 자신의 아주 가까운 측근을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할 경우 그 군대가 반드시 아일랜드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만 사용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의회는 의회가 군 지휘관을 임명하겠다는, 그러니까 장군들을 임명하겠다는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2단계에 이르렀으니까 아무래도 통치권자로서 찰스 1세가 요즘으로 치면 군 통수권자로서의 행세를 못하게 된다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반발하게 됐고, 결정적으로 노팅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런던을 떠나서 자기의 세력들은 노팅엄으로 모여라 하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런던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파, 그리고 노팅엄을 기반으로 하는 찰스 1세와 왕당파가 이제 내전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상황에서는 왕당파와 의회파의 경계선이 이제 뚜렷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물론 전국적인 분위기에서는 중립적인 지역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뚜렷하게 왕당파와 의회파가 본격적으로 전쟁 관계에 돌입하게 됐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의회에서 왕당파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경계선, 그 다음에 결집의 공간 자체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의회파는 내란 진행 중 불거지는 재정 문제를 위해서 왕당파의 재산을 몰수하는 한편, 중립지역인 지역에서도 징발을 강요하면서 왕과의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가 영국혁명의 진행 과정에 대한 것이었고, 그 이후 혁명에 따라 왕당파가 처벌되고, 그 다음에 주권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 과정, 물론 왕이 처벌되는 과정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혁명 혹은 영국 혁명의 사건 전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결국 의회파 군대가 왕당파에게 극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왕당파 잔당들마저 수월하게 분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란 상태는 왕정복과가 되기까지 약 2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정복과가 되어서, 그러니까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다시 왕으로 옹립되었어도 그는 정복자로 잉글랜드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미래가 불확실하고 지속적인 전쟁 상태에 지쳤던 의회파가 추대해서 왕정복고를 이룬 관계로 복수가 최소한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란 중에 일어났던 재산상의 변동, 특히 왕당파들이 재산을 몰수당했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들은 원상복구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정복고 체제는 강력한 왕권을 발휘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된 영국혁명의 국가적 변동, 헌정적 변동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상 초유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파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좌충우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 귀족주의적인 지배체제인데도 19세기에 가서나 볼 수 있는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수평파라고 하는 급진적인 세력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그 한 예입니다. 물론 이들은 진압됐습니다. 그리고 왕정체제에서 살던 사람들이 왕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 결국 그를 체포해서 재판정에 세웠을 때 그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망설이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생존 자체가 왕당파 중동의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의회파의 핵심적인 지도자는 무리를 해서라도 찰스 1세를 단두대로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찰스 1세는 의회파를 당연히 반란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족 관점에서 보면 찰스 1세가 의회와 국민들에 대해서 왕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 전까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전쟁이 정치의 연속이라고도 하거나 오히려 정치가 전쟁의 연속이라고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전쟁은 전쟁이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왜 굳이 다른 개념을 사용하는 걸까요? 즉
일단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는 전쟁의 승패에 따라 왕의 처우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영국 혁명으로부터 프랑스 혁명으로 그리고 존 로크로부터 장작 브루스로 이어지는 기간에 정치적 권력의 기원, 특히 주권에 대한 논의가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왕정의 권력, 권위는 본래 근거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의 이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관념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미 영국의 14세기 농민 반란부터 기독교적 평등 주장이 있었습니다. 즉 아담이 밭을 갈고 하와가 길쌈을 할 때 기적과 평민이 어디 있느냐 하는 주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혁명기의 수평파도 잉글랜드에 성립된 왕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11세기 프랑스의 노르망디공 윌리엄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잉글랜드에 이식한 대륙식 전제적 지배라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 게르만들의 한 갈래였던 잉글랜드인들이 고대의 게르만인들이 숲에서 모두 자유롭고 평등했다는 전설을 갖고 있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지금의 전제적 지배 권력을 수립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정치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패배한 전제적 지배자가 주권이 자신의 고유한 권력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으로서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역사적 발상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영국 혁명의 혁명적 상황에 비추어본 12.3 내란 대응 문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과 여당의 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국 혁명기에는 내란의 시작과 더불어 왕당파, 의회파로 구분선이 그어지면서 그에 따른 조치가 조금은 더 수월할 수 있었습니다. 왕당파로 규정되면 일거에 축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내란 상황이 조기에 종료됨으로써 국회 안에 왕당파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또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국무위원들, 즉 왕에 가까운 신하들이 아직 남아있게 된 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란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에 저항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측근들은 국가의 공적과 한몸이 된 것이기에 정상적 국가 질서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세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적 초유의 사태인 것입니다. 그동안 법적 논의를 보면 우리의 현 헌법은 정상적 국가 질서에 도전하는 군대에 의한 쿠데타, 내란에 대응하는 준비만 한 것이었고 친위 쿠데타는 염두에 두지 못한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전원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통령 대행권자로 그들을 유임시키면서 그들의 수장을 단죄하도록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TV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권자인 공수처장이 윤석열에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경우 일부 의원들의 경우는 아니지만 여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내란을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보호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개헌을 논의할 때에는 이런 점들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고 동일한 사태가 발생될 경우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서 면직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란을 옹호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입법부와 사법부의 협력하에 그 자격과 직권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국회의원 제적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미리 못을 박아 두어야 합니다. 대통령 대행권자는 외환에 의한 경우는 국무위원 대행권자 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친위 쿠데타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권을 갖도록 하고 의회 각 분과위원회를 기반으로 해서 국무위원을 조직하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국회는 언제라도 국민과 이 난국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서 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개헌 조치에 대해 국민
국민투표를 시행할 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는 마찬가지로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부정한 상급자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헌법적 이념에 따른 유권 해석을 넓혀 입법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협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2.3 내란 사태의 진행 속에서 우리는 사실상 또 하나의 시민혁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민혁명이란 대체로 부르주아 혁명론에 기초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의 혁명은 시티즌, 즉 국민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엄령 포고와 동시에 국회로 달려간 의원들과 시민들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상부의 명령에 따라 출동했지만 무리한 행동을 자제함으로써 사실상 소극적 저항을 한 군인들도 이에 한몫한 점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사태를 수습할 일만 남아있는데 보고 있는 것처럼 헌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때문에 또 반란숙의 잔당 때문에 조금 답답하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현재 수준에서 국회와 사법부를 응원해야 하겠습니다. 무리한 행동은 저들에게 빌미를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